해저 이말리, 쥐일 벨은, 떠다니는 암초. 1866년은 이상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해다. 설명할 수도 설명되지도 않는 그 일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항구의 주민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륙의 일반 사람들도 들썩였다. 특히 뱃사람들이 가장 크게 동요했다. 사실 항해하는 선박들이 바다에서 거대한 물체를 만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다. 기다란 유선형의 그 물체는 때때로 빛을 발했다. 그리고 고래보다 훨씬 크고 빨랐다. 이 물체의 출현을 기록한 여러 항해 일지들은 문제의 물체에 대한 구조나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움직임, 놀라운 이동 능력, 타고난 것 같은 특별한 생명력에 대한 기록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것이 고래가 맞다면 이제껏 과학이 분류해 놓은 것보다 훨씬 큰 종일 것이다. 다양한 관찰 기록의 평균치만 보아도 이 거대한 생물체가 오늘날까지 크기가 확인된 모든 생명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존재했다. 그 사실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일에 끌리는 경향이 있으니 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출현에 전 세계가 얼마나 흥분했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1866년 7월 20일 콜카타 버나슈 증기선 회사의 거버너 히긴슨 호가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해안으로부터 약 9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거대한 물체를 실제로 만났다.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공기와 증기가 뒤섞인 물기둥을 뿜어내는 물속에 사는 어떤 포유동물을 만난 것이다. 같은 해 7월 23일에 태평양에서 크리스토발 콜로노가 또다시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다. 보름의 2000일이 떨어진 곳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대서양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던 엘베티아호와 셰넌호가 북위 42도 15분, 서경 60도 35분 지점에서 이 괴물을 봤다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동시에 목격한 결과 문제가 된 포유동물은 길이가 최소 106m 이상 된다고 짐작할 수 있었다. 괴물은 어디를 가나 인기였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그 괴물을 노래했고 신문에서는 그 괴물을 조롱했으며 연극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 학계와 과학 잡지에서는 괴물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끝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괴물 문제에 열광했다. 논쟁은 6달 동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외국의 주요 언론지에 실린 과학기사나 사설에 대해 소수 언론들은 끊임없이 열띤 반박을 했다. 1867년 처음 몇 달 동안은 이 문제가 완전히 땅에 묻혀 다시는 거론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즈음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그것은 단순히 풀어야 할 과학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로 떠올랐다. 괴물 문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괴물은 섬이 되었고 바위가 되었고 암초가 되었다. 단순히 그냥 암초는 아니었다. 잡히지 않는 정체불명의 암초, 떠다니는 암초가 된 것이다. 1867년 3월 5일 모라비안 호는 바다의 상태가 자세히 적힌 항해용 지도인 해도에 없는 바위에 배 뒷부분의 우연을 부딪혔다. 400마력의 증기기관과 바람의 힘을 받아 13노트로 달리던 중이었다. 성능이 뛰어난 선체가 아니었다면 모라비안 호는 캐나다에서 태운 237명의 승객들과 함께 침몰했을 것이다. 사고는 동이틀 무렵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당직 승무원들이 서둘러 배 뒷부분으로 달려가 세심하게 바다를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500m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가 수면을 거세게 내려친 것처럼 거센 소용돌이 이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외관상 크게 파손이 없었던 모라비안 호는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기록한 뒤 항해를 계속했다. 해저에 있는 바위에 부딪힌 것일까? 아니면 난파선의 커다란 파편에 부딪힌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배 밑바닥을 살펴보니 선체를 받치는 용골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한 달쯤 뒤에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번처럼 잊혀지고 말았을 것이다. 다행히도 충돌한 선박의 국적과 그 선박이 속한 해운사의 명성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1867년 4월 13일은 바다가 잔잔하고 항해하기 좋은 날이었다. 그때 스코티아호는 경도 15도 12분, 위도 45도 37분 지점에 있었다. 1,000마력의 힘을 받으며 13.43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 선체 좌우연 바깥쪽에 달린 바퀴인 외류는 규칙적으로 수면을 치고 있었다. 그때 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 그러니까 수면에서 배의 가장 밑부분까지의 수직거리가 6.62m, 배수량이 6,624 세제곱미터인 배였다. 그날 오후 4시 17분, 승객들은 홀에 모여 식사하고 있었다. 그때 스코티아호 선체의 좌현 외륜 조금 뒤쪽에서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가벼운 충돌이 일어났다. 스코티아호가 들이받은 게 아니라 무언가가 스코티아호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구멍을 뚫는 날카로운 물체인 것 같았다. 충돌이 아주 경미해서 화물을 싣는 창고인 선창에서 짐을 싣고 부리는 선원들이 갑판으로 올라와 소리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배가 침몰한다! 배가 침몰한다!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앤더슨 선장이 승객들을 서둘러 안심시켰다. 사실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스코티아호는 방수벽을 써서 7개의 물이 들어오지 않는 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물구멍이 생겨도 항해할 수 있었다. 앤더슨 선장은 즉시 선창으로 내려갔다. 5번째 칸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바닷물이 유입되는 속도로 보아 물구멍이 상당할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다행히 그 칸은 보일러가 없었다. 보일러가 있었다면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을 것이다. 앤더슨 선장은 즉시 배를 멈췄고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원 한 명을 물속으로 들여보냈다. 잠시 후 배 밑바닥에 2m 너비의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이 정도의 구멍은 막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스코티아호는 외륜을 반쯤 물에 잠근 채 항해했다. 배가 클리어 곳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사흘이나 늦게 해운사의 독에 들어왔다. 리버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스코티아호를 점검하던 기술자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물에 잠겨있던 배 아랫부분에 반듯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구멍이 나 있었는데 금속판의 절단면이 아주 깨끗했던 것이다. 절단기로 자른 것보다도 매끄럽게 잘려나가 있었다. 4cm 두께의 금속판을 뚫고 다시 반대로 빠져나갔을 텐데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은 이 물체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것은 여론을 또다시 들끓게 했다. 이때부터 바다에서 불길한 일이 생기면 이 괴물 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환상의 괴물은 모든 난파 사고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사고 건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때마다 비난받는 것은 이 괴물이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괴물 혹은 이 거대한 고래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다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찬반 양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는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황무지에서 과학 탐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나를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교수 자격으로 이 탐사에 합류시켰다. 나는 네브라스카주에서 6개월을 보낸 뒤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여 3월 말쯤 뉴욕에 도착했다. 5월 초순에 다시 프랑스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귀국 날짜를 기다리며 광물, 생물, 동물, 수집품들을 분류하고 있었는데 스코티아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이야기거리로 떠오른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간행된 모든 신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그뿐 이 알 수 없는 문제는 나를 난처하게 했다. 나는 이렇다 할 의견을 내세울 수 없어서 양극단을 오가고 있었다. 내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괴물 문제가 온통 들끓고 있었다.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떠다니는 섬이나 잡을 수 없는 암초라는 가설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 암초에 엔진이 달려있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겠는가? 떠다니는 선체, 즉 거대한 난파선의 잔해라는 가설도 제외되었다. 역시 이동 속도가 원인이었다.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았고 사람들은 두 부리로 나뉘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이라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쪽과 초강력 엔진을 단 잠수함이라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많은 지지를 받았던 잠수함이라는 가설은 계속해서 조사한 결과 더 이상 신빙성이 없었다. 한 개인이 그런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만들 것이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단 말인가. 오직 정부만이 이런 파괴적인 기계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무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이 처참한 시대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몰래 이런 무시무시한 기계를 시험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전쟁 무기라는 가설은 정부의 선언 앞에 또다시 무너졌다. 이런 잠수함을 어떻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만들 수 있겠는가? 개인이 이런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경쟁국들로부터 일일이 모든 활동을 감시받는 나라로서도 분명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뉴욕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 현상에 대해 자문해왔다. 나는 프랑스에서 심해의 신비라는 2권짜리 책을 출간했었다. 이 책은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덕분에 나는 박물학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궁금해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침묵을 지켰지만 오래지 않아 내 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 궁지에 몰렸다. 뉴욕 헤럴드지가 존경하는 피에르 아로낙스 교수는 어떻게든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독촉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검토했다. 그리하여 4월 30일자 신문에 아주 충실한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다. 이곳에 그 발췌문을 싣는다. 다양한 가설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본 결과 다른 모든 추측들은 제외되었으므로 강력한 힘을 가진 바다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심해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게 이 문제의 해결책은 진퇴양난의 양상을 띈다.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알지는 못한다. 만약 우리가 모든 종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면, 즉 자연이 우리에게 아직 비밀로 한 어류가 있다면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안다면 이미 분류된 바다 생명체 중에서 이 문제의 동물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나는 거대한 일각고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일각고래는 꼬챙이 같은 이빨을 가진 동물이다. 어떤 박물학자는 그 무기를 민을창이라고 한다. 간혹 다른 고래의 몸에서 일각고래 이빨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각고래의 공격은 언제나 성공하기 마련이었다. 밝혀지지 않은 이 동물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보고 느낀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사실상 나는 괴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내 기사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 사람들은 전설 속의 바다뱀과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거대한 생명체의 존재를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문제를 순전히 과학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론이 뚜렷해지자 미국이 처음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뉴욕에서 일각고래를 추적할 목적으로 탐험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거대 군함인 에이브러임 링컨호가 가장 먼저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페러것 함장의 지휘하에 무기고가 열렸고 빠른 속도로 무기를 채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달 동안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월 2일 드디어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하이를 오가는 증기선이 3주 전에 북태평양에서 그 괴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극도로 흥분했다.
페러거 함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 준비를 시작했다. 군함에 식량을 싣고 석탄 연료도 꽉꽉 채웠다. 선원들은 각자의 몫을 다했다. 석탄에 불을 붙이고 열을 올려 출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페러거 함장은 오로지 출항 생각뿐이었다. 에이브러힘 링컨호가 블루클린 부두를 떠나기 3시간 전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교수님, 만약 에이브러힘 링컨호의 이번 탐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연합정부는 교수님을 이 탐사의 프랑스 대표로 여기겠습니다. 페러거 함장이 교수님을 위해 선실을 마련할 것입니다. 충심을 담아 해양서기장 J.B. 홉슨.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홉슨 장관의 편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북서 항로를 탐색하며 일가고래를 추적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영광스런 편지를 읽고 난 후에야 나의 유일한 목표이자 진정한 사명은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잡아서 없애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콩세유! 나는 초조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콩세유는 나의 하인이자 그동안 나의 모든 여행을 함께한 충실한 청년이다. 플랑드르 출신으로 나를 잘 따르며 천성이 차분하고 원칙을 착실히 따르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놀라는 일이 거의 없고 손재주가 좋으며 모든 일을 잘 해냈다. 콩세유는 조언이라는 뜻의 이름과는 달리 내가 먼저 묻지 않는 한 결코 함부로 조언하지 않았다. 식물원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학자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콩세유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콩세유를 박물학 중에서도 동식물 분류의 정통한 전문가라고 생각했다. 분류는 콩세유의 삶이었다. 하지만 분류 이론에는 밝지만 실무 경험이 없어 아마 보통 고래와 향유 고래를 구별하지는 못할 것이다. 콩세유는 정말 용감하고 훌륭한 청년인 건 확실했다. 콩세유는 과학 탐사하는 나를 따라 어디든지 다녔다. 여정이 길거나 피곤해도 불평하지 않았다. 콩세유는 30살이었고 그의 나이와 나의 나이는 15대 20이었다. 내가 40살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콩세유에게는 단점 딱 한 가지가 있다. 지독한 형식주의자여서 지겨울 정도로 나에게 3인칭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에게 식사하세요 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 주인님께서 식사하시면 좋을 텐데요 하는 식이었다. 콩세유! 나는 출발 준비에 흥분하여 다시 한번 외쳤다. 주인님께서 저를 부르신 걸까요? 콩세유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래, 여행을 준비해주게. 자네도 준비하고 우리는 2시간 안에 떠나야 하네.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콩세유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네. 여행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가방에 넣게. 옷이건 셔츠건 양말이건 할 수 있는 한 넣어보게. 서둘게. 주인님의 수집품들은요? 콩세유가 지적했다. 그건 나중에 신경 쓰도록 하지. 아르케오테리움, 히라코테리움, 오레오돈, 케라포타무스와 주인님의 다른 뼈들도요? 그것들은 호텔에 맡기고 가지. 주인님의 살아있는 말레이시아 멧돼지는요? 우리가 없는 동안 호텔에서 먹이를 줄 거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우리 동물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걸세.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군요. 콩세유가 물었다. 그렇네. 물론 가기는 하는데 좀 돌아서 가게 될 것 같지만 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게 돌아서 가는 길이군요. 아,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네. 그저 지름길이 아닐 뿐. 그게 다네. 우리는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타고 갈 거네. 주인님이 편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콩세유가 조용히 대답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그 괴물 때문이네. 그 유명한 일각고래 말일세. 우리는 바다를 청소하러 가는 거야. 심해의 신비 저자가 페러거 함장의 항해에 빠질 수 없지. 영광스러운 임무이지만 위험한 임무이기도 하지. 우리가 어디서 발견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 괴물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에도 우리는 가는 거네. 우리에게는 용감한 함장이 있으니 말일세. 주인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콩세유가 대답했다. 신중히 고민하게. 자네에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네. 이번 여행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네.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15분 뒤 짐이 다 꾸려졌다.
공세윤은 순식간에 짐을 쌌고 나는 빠짐없이 챙겼을 거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조류와 포유류를 능숙하게 분류하듯이 셔츠와 옷을 분류하여 정리하기 때문이다. 블루클린 부두에 있는 두 개의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를 토해내고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도착했다. 선원들은 우리의 짐을 갑판 위로 신속하게 옮겼다. 내가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올라 패러거 함장을 찾자 한 선원이 나를 갑판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인상 좋은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피에르 아로낙스 교수님? 그렇습니다. 패러거 함장이신가요? 내가 대답했다. 네, 바로 접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선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인사를 나누고 출항 준비를 하는 함장을 뒤로 한 채 선실로 향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새로운 목적에 알맞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증기의 압력을 7기압까지 낼 수 있는 과열기를 갖춘 거대한 군함이었다. 이 압력이면 평균 18.3노트의 속도를 내기에 충분했다. 엄청난 고래와 싸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였다. 군함의 내부 시설도 항해 능력만큼 훌륭했다. 나는 군함의 뒤쪽 함장실로 통해 있는 나의 선실이 마음에 들었다. 기관실의 선원들이 군함에 시동을 걸자 반쯤 열린 밸브가 증기를 신속하게 내뿜었다. 수평으로 늘어선 기다란 피스톤들이 커다란 신음을 내며 나무 크랭크를 밀어 올렸다. 스크류의 날개가 빠른 속도로 물결을 만들자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소형 보트 사이를 지나 위풍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블루클린 부두와 이스트강을 따라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뉴욕시의 긴 반도 끝에서 허들슨강에 이르는 곳까지 빼곡히 들어찬 군중은 머리 위로 수천 개의 손수건을 흔들며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배웅했다. 세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길 안내인은 보트로 내려가서 바람을 맞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작은 범선에 올랐다. 보일러 화력이 강해졌고 스크루는 더욱더 빠르게 노를 저어갔다. 범선은 롱 아일랜드 서남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 저녁 8시에는 북서쪽에 있는 파이어 섬의 불빛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대서양 위를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패러거 함장은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걸맞은 훌륭한 함장이었다. 함장과 군함은 하나나 다름없었다. 함장은 군함의 영혼이었고 그의 영혼은 확실히 일각골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 함장은 그 동물의 존재에 대해 군함 위에서 논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교들은 함장과 생각이 같았고 선원들은 일각고래를 잡아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올린 뒤 토막내는 것만 생각했다. 패러거 함장은 세심하게 바다를 살폈다. 함장은 견습 선원이건 일반 선원이건 장교건 그게 누가 됐든 그 동물을 먼저 발견한 자에게 $2,000의 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갑판에서 얼마나 많은 눈이 날카롭게 바다를 살피고 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나는 앞서 패러거 함장이 거대한 일각고래를 잡기에 적합한 도구들을 갖추고 고래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그 어떤 포경선도 이보다 더 나은 장비를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손으로 던지는 작살부터 스페인의 가시창살과 폭발적인 사냥 엽총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상갑판 끝에는 굵은 몸통에 입구가 좁은 개량 대포가 놀이수회를 장전한 채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 귀중한 대포는 1867년 만국 박람회에 전시된 최신식 모델로 4kg의 원뿔 모양 포탄을 평균 16km까지 날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살상도구라면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작살의 명수 네드랜드였다. 그는 캐나다인으로 그 누구보다 손재주가 뛰어났고 이런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 중 네덜란드를 따라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솜씨 좋고 냉정하며 대담하고 영리해 정말이지 최고였다. 네덜란드는 40살가량에 키가 아주 크고 원기가 왕성하며 근엄한 얼굴에 말수가 거의 없는 남자였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기분을 건드리며 거칠게 화를 내곤 했다. 훤칠한 외모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특히 강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패러거 담장이 네덜란드를 배에 태운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네덜란드는 과묵한 편이지만 내게는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는 나에게 북극해를 모험한 이야기, 고기 잡은 이야기, 전투한 이야기를 타고난 시적 감흥에 젖은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그런데 바다 괴물에 대한 네덜란드의 생각은 어땠을까? 네덜란드는 사실 일가고리를 전혀 믿지 않았고 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모험을 찾아서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항해를 시작하고 한참 동안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훌륭한 솜씨를 가졌고 우리가 그를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줄 만한 상황이 하나 생겼다. 6월 30일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포클랜드 제도 근처에서 미국 포경선과 교신을 나누었다. 그들은 일가꼬리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전해왔다. 포경선 중 하나인 몰로노의 선장은 네덜란드가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눈앞에 있는 고래를 잡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솜씨를 보고 싶었던 패러거 담장은 그가 몰로노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네덜란드는 고래를 한 마리도 아니고 한꺼번에 2마리를 잡아버렸다. 작살 하나로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 한 마리를 잡은 뒤 몇 분 쫓아간 끝에 한 마리를 더 잡았다. 만약 괴물이 네덜란드의 작살과 싸운다면 정말이지 나는 괴물이 이긴다는 쪽에 돈을 걸지 않을 것이다. 7월 6일 오후 3시쯤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섬을 돌아 항해했다. 이 외딴 섬은 섬이라기보다는 남아메리카 대륙 끝에 있는 외딴 바위로 네덜란드 선원들은 그들이 태어난 마을의 이름을 따서 혼곳이라 불렀다. 우리는 북서쪽으로 항해했고 다음날 군함의 스크루는 태평양을 내리치고 있었다. 날씨는 좋았다. 항해는 최상의 조건에서 이어졌다. 사실 그 시기가 남반구는 그리 날씨가 좋을 때는 아니었다. 이곳의 7월은 유럽의 1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에 광대한 지역을 쉽게 살펴볼 수 있었다. 7월 20일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접어들었다. 패러거 함장은 괴물이 깊은 바다에서 자주 출몰하고 대륙이나 섬은 피해서 다닌다고 생각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한 선원이 그런 곳은 물이 깊지 않기 때문일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군함은 포모트 제도와 마르키즈 제도, 샌드위치 제도를 지나 중국해로 나아갔다. 마침내 우리는 괴물이 마지막으로 뛰놀던 무대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함 위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돛대 위에 올라간 선원이 착시를 일으키거나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하루에도 20번씩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극도의 긴장 상태가 반복되자 모두가 지나치게 예민해졌다. 언제라도 반발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하루가 100년 같았던 그 석 달 동안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북태평양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다. 일본에서 아메리카 해안까지 탐험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보이는 거라곤 광막한 물결뿐이었다. 거대한 일가골에 비슷한 것도 바다 밑 섬도 난파선의 잔해도 떠다니는 암초도 초자연적인 그 무엇도 없었다. 결국 반발이 일어났다. 사람들 마음에 실망감이 싹트면서 불신의 틈이 생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몽상에 빠졌다는 생각에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고 그렇게 더욱 분노했다. 1년 전부터 쌓여온 그 많은 추론이 한꺼번에 무너졌고 사람들은 그간 포기했던 잠자는 시간이나 먹는 시간을 만회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이 부질없는 수색을 더 이어갈 수는 없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으니 비난받을 일은 없었다. 미 해군의 해병들도 이보다 더 참을성이 있거나 열성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실패는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탓이 아니었다.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다. 패러거 함장은 예전에 콜럼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사흘만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사흘 동안 괴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타수는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뱃머리를 다시 유럽해로 돌릴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을 한 날이 11월 2일이었다. 그 약속은 의욕이 떨어진 선원들에게 활기를 불러일으켰다. 다시 바다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나 바닷속 알 수 없는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11월 4일 밤이 되었다. 다음 날인 11월 5일 정오가 되면 함장이 약속한 기한이 끝난다. 패러것 함장은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이고 방향을 돌려 북태평양 지역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다. 밤이 찾아왔다.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다. 바다는 군함의 뱃머리 아래에서 잔잔히 일렁였다. 그때 나는 뱃머리 쪽 우연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내 옆에 있던 콩새유는 앞을 보고 있었다. 밧줄에 앉아있던 선원은 점차 어두워지면서 좁아지는 수평선을 살피고 있었다. 장교들은 야간 쌍안경을 가지고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을 살폈다. 어두운 바다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받아 이따금 반짝였고 빛의 흔적은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때 밤의 고요함을 뚫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덜란드의 목소리였다. 저기 문제의 그놈이다. 배후 측면 쪽이다. 네덜란드의 외침에 모든 선원들이 달려왔다. 함장과 장교, 갑판장, 선원, 견습선원, 심지어 기술자와 화부들까지 기계실과 보일러실을 팽개치고 달려왔다. 곧 배를 멈추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캐나다인의 시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그가 가리키는 물체를 보았다.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우연에서 400m 정도 떨어진 바다 밑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수면에서 몇 미터 아래에 잠겨있는 괴물은 아주 강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여러 선장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었다. 빛을 내는 작은 생물들이 모여있는 것뿐이야. 장교가 외쳤다. 아니요. 이 빛은 본질적으로 전기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게다가 보세요. 보세요. 움직여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반박했다. 그때 패러것 함장이 명령했다. 조용! 바람이 부는 쪽으로 키를 완전히 돌려라! 뒤로!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재빨리 빛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아니, 멀어지려고 했지만 그 초자연적인 괴물은 군함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우리는 조마조마했다. 우리들은 놀라서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괴물은 장난하듯이 우리를 따라잡았다. 녀석은 14노트의 속도로 질주하는 군함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마치 반짝이는 먼지처럼 전기층으로 군함을 에워쌌다. 그러고는 특급 기관차가 꽁무니 증기 회오리를 남기듯이 번쩍이는 빛의 꼬리를 남긴 채 3, 4km 정도 멀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캄캄한 수평선 경계에서 속도를 내더니 느닷없이 무서운 속도로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돌진했다. 잠시 후 괴물은 벼랑간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와 동시에 빛도 사라져버렸다. 괴물은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 그랬다면 빛이 서서히 사라져야 했다. 분명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빛을 발하는 물질이 갑자기 고갈된 것처럼. 그러더니 군함의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났다. 군함 밑을 지나왔을 것이다. 언제 충돌할지 몰랐다. 그 순간 우리는 끝이었다. 모든 승무원은 밤새 바닥에 앉지도 못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잠잘 생각하지 않았다. 에이브러햄 링컨호 속도로는 괴물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움직였다. 괴물은 군함을 흉내내듯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유유히 흔들리고 있었다. 전투 무대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그러다 자정쯤 녀석이 사라졌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불이 꺼져버렸다. 녀석이 달아난 걸까?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야 했다. 그러나 새벽 1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맹렬한 물기둥을 뿜어내는 소리 같았다. 새벽 2시쯤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불빛이 다시 나타났다.
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제법 먼 거리와 바닷바람 소리에도 불구하고 괴물이 꼬리로 격렬하게 물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왔다. 거대한 일가꼬레가 수면 위로 숨쉬러 올라왔을 때는 2000마력을 가진 엔진의 거대한 실린더 속으로 증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공기가 일가꼬레 허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7시가 되자 날이 밝아졌다. 하지만 두껍게 깔린 아침 안개가 수평선을 덮고 있었다. 성능이 좋은 망원경도 안개를 뚫지 못했다. 그러자 모두들 실망해서 화를 냈다. 나는 돛대로 기어 올라갔다. 몇몇 장교가 이미 돛대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었다. 네드랜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제의 그놈이다! 뒤쪽 좌연이다! 모든 시선이 네드랜드가 가리키는 쪽으로 향했다. 군함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거무스름한 긴 몸통이 파도 위로 1m 정도 올라와 있었다. 격렬하게 요동치는 꼬리가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그 어떤 꼬리 지느러미도 이토록 강하게 바다를 치지 못할 것 같았다. 눈부시게 하얗고 거대한 항적이 기다란 곡선을 그리며 괴물이 지나간 자리를 알려주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조심스레 고래에게 다가갔다. 나는 자유롭게 녀석을 관찰했다. 셰넌호와 엘베티아호의 보고서는 녀석의 크기를 조금 과장한 듯 했다. 나는 녀석의 길이를 76m 정도로 추정했다. 몸통의 부피는 짐작하기가 어려웠지만 놀랄 만큼 입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놀라운 존재를 관찰하는 동안 증기가 섞인 물줄기가 분기공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40m까지 솟구쳐 올랐다. 나는 그것이 그 거대한 동물의 호흡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동물이 척추동물문, 포유강, 단자궁하강, 어형군, 고래목이라고 확실하게 결론 내렸다. 관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었다. 드디어 전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스크루를 힘차게 회전하며 괴물을 향해 돌진했다. 녀석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무심하게 군함이 100m 근처까지 오게 두었다. 그러고는 조금씩 달아나며 군함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이런 식의 추격이 40-50분가량 이어졌다. 군함은 고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고래를 따라잡지 못할 게 분명했다. 페러거 함장은 무성하게 자란 턱수염을 거칠게 잡아 비틀며 외쳤다. 네드랜드! 바다에 보트를 띄우는 게 좋겠소. 아닙니다. 저 짐승이 스스로 속도를 낮추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할 수 있는 한 최고 속력을 내야 합니다. 작사를 던질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제가 작사를 쏘겠습니다. 알겠네, 네드. 페러거 함장이 대답했다. 그러고는 곧 소리쳤다. 기관사, 압력을 높여라. 네드랜드는 자기 위치로 갔다. 화력이 더욱 세졌다. 스크루는 분당 43회전의 속도로 돌아가고 증기는 밸브로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가증스러운 동물 역시 18.5노트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군함은 1시간도 넘게 같은 속도로 내달렸지만 고래와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기관사가 또다시 페러거 함장에게 불려왔다. 압력을 최대한으로 올린 건가? 네, 그렇습니다. 기압은 얼마나 되나? 6.5기압까지 올렸습니다. 10기압까지 올리게. 과연 미국인다운 명령이었다. 미시시피 강에서 경주할 때 경쟁 상대와 거리를 벌리기 위해 최대 속도를 낸 배도 이보다 더 빠를 수는 없을 것이다. 콩세유, 이러다가는 배에서 튕겨 나갈 수도 있겠는걸? 나는 옆에 있던 나의 충실한 하인에게 말했다. 주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지요. 콩새우가 대답했다. 기압이 최대로 올라갔다. 화로 속으로 석탄이 밀려 들어갔고 송풍기가 화로에 공기를 불어넣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졌다. 대단한 추격전이었다. 우리가 빨라지자 고래도 속도를 올렸는지 19.3노트의 속도로 달아났다. 우리가 최대 속도를 내고 있을 때에도 녀석은 군함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었다.
페러거 탐장은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다. 아, 저 동물은 에이브러햄 링컨호보다 훨씬 빠르다. 그럼 포탄보다 더 빠른지 보자고. 가판장은 가판에 있던 대포를 장전하고 고래를 겨냥했다. 하지만 포탄은 고래를 스쳐 지나갔다. 좀 더 능숙한 사람이 해보도록 저 끔찍한 짐승을 맞히는 사람에게 상금 500달러를 주겠다. 함장이 외쳤다. 회색 수염을 기른 늙은 포수가 나왔다. 나는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침착한 눈빛과 냉철한 모습을 한 늙은 포수는 대포를 향해 다가가 자리를 잡고 한참 동안 조준했다. 강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포탄은 표적을 명중했으나 고래의 둥근 등에 살짝 미끄러져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냥이 다시 시작되었다. 페러거 탐장은 나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 군함이 폭발하더라도 저것을 쫓아가 잡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 동물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다. 증기선은 지치지 않지만 생물체는 지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녀석은 지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어둠이 거친 바다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우리의 탐험이 끝났고 저 놀라운 동물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밤 10시 50분, 군함과 5km쯤 떨어진 곳에서 전기 불빛이 다시 나타났다. 역시 지난 밤처럼 선명하고 강렬한 빛이었다. 일각고래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드디어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잠든 것일까. 기회였다. 페러거 탐장은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다. 군함은 소리 없이 녀석과 400m 떨어진 곳에 멈추었다. 우리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가판의 정적이 감돌았다. 우리는 불빛의 진원지에서 3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눈이 부셨다. 가판 난간에 기대고 있던 나는 아래쪽에 있는 네드랜드를 보았다. 그는 한 손에는 밧줄을 다른 손에는 작사를 움켜쥐고 있었다. 군함과 움직이지 않는 동물과의 거리는 겨우 6m였다. 갑자기 네드랜드가 팔을 격렬하게 휘두르면서 작사를 날렸다. 곧이어 작살이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녀석의 단단한 등에 명중한 것 같았다. 갑자기 전기 불빛이 꺼졌다. 뒤이어 두 개의 거대한 물기둥이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갑판을 공격했다. 물길은 앞뒤로 급류가 되어 흘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돛대밧줄이 끊어졌다. 무시무시한 충격이었다. 나는 무언가를 붙잡을 틈도 없이 난간 아래로 떨어져 바다로 빠져버렸다.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고래. 다행히 예기치 못한 추락에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군함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다. 힘차게 발길질해서 수면으로 올라오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때 동쪽으로 사라져가는 검은 덩어리가 보였다. 위치를 알려주는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다. 내가 타고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호였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는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치면서 외쳤다. 옷이 거추장스러웠다. 흠뻑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나는 가라앉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사람 살려! 나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입에도 물이 가득 찼다. 나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사투를 벌였다. 그러다 이내 포기하고 싶어질 때쯤 갑자기 억센 손이 내 옷을 잡아당겼다. 수면 위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말소리가 들렸다. 주인님께서 제 어깨에 기대시면 헤엄치기 훨씬 쉬울 겁니다. 나는 충실한 콩새우의 팔을 잡았다. 자네로구먼. 접니다. 주인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콩새우가 대답했다. 내가 바다에 빠질 때 자네도 떨어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님을 따른 것입니다. 훌륭한 청년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군함은? 내가 물었다. 군함, 너무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바다로 뛰어들 때 스크루와 키가 부서졌다고 조타수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콩새우가 등을 돌리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미아가 된 건가? 아마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몇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콩새우의 한결같은 침착함에 나는 활력을 되찾았다. 나는 더욱 힘차게 헤엄쳤다. 하지만 납덩이처럼 짓누르는 옷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었다. 콩새우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주인님, 옷을 자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콩새우는 내 옷 속으로 칼을 넣어 재빨리 위에서 아래로 잘라내더니 천천히 옷을 벗겼다. 그러는 동안 나는 우리 둘을 위해 헤엄쳤다. 그 다음에는 내가 콩새우의 옷을 자르고 벗겨주었다. 우리는 나란히 항해를 계속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구명보트밖에 없었다. 가능한 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리는 둘이 동시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나누기로 했다. 생각해낸 방법은 이랬다. 한 사람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움직이지 않은 채 다리를 쭉 편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예인선 역할은 한 번에 10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교대하면 몇 시간은 항해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아마도 동이 틀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새벽 1시쯤 나는 극도로 지쳤다. 몸에 격렬한 경련이 일어나면서 발다리가 뻣뻣해졌다. 콩새우가 나를 떠받쳐야 했다. 우리의 생존은 오직 그에게 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불쌍한 청년이 헐떡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숨소리는 짧고 가빴다. 그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퉁퉁 부은 내 입술은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콩새우는 몇 마디 할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말을 들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우리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콩새우가 외치는 소리에 응답하는 소리 같았다. 콩새우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살려달라 외쳤다. 그 순간 딱딱한 물체가 내게 부딪혔고 나는 필사적으로 그것에 매달렸다. 곧이어 누군가 나를 붙잡아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에서 물과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나는 기절하고 말았다. 누가 내 몸을 힘차게 주물러준 덕분에 나는 곧 정신을 차렸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네드, 내가 외쳤다. 포상금을 쫓고 있는 네드입니다. 네드랜드가 대답했다. 자네도 군함이 충돌할 때 물에 빠진 건가? 네, 교수님. 하지만 저는 두 분보다 운이 좋았어요. 물에 빠지자마자 떠다니는 섬에 발을 댈 수 있었으니까요. 떠다니는 섬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거대한 일각고래 말이지요. 자세히 설명 좀 해보게, 네드. 저는 왜 작살이 그놈에게 꽂히지 못하고 미끄러졌는지 알게 되었어요. 왜? 이유가 뭔가, 네드? 교수님, 그 짐승의 몸이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된 바다의 반쯤 잠긴 물체 혹은 생명체의 꼭대기로 재빨리 기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발로 이 물체 혹은 생명체를 살펴보았다. 정말 어떤 곳으로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몸통이었다. 거대한 바다 포유동물이 가진 부드러운 살이 아니었다. 나를 떠받치고 있는 거무스름한 등은 매끈하고 윤이 났지만 비늘 모양은 아니었다. 손으로 두드리니 금속 소리가 났다. 믿기 힘들지만 볼트로 죄어서 이어붙인 금속판 같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전 세계 뱃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학계를 난처하게 만든 동물이자 괴물, 자연현상의 정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놀라운 물체였다. 우리는 잠수함 같은 물체의 등에 앉아 있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체가 거대한 강철 물고기 형태라는 것뿐이었다. 이 기계 속에 있는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해보는 일이 급선무였다. 기계의 표면의 출입구, 전문 용어로 해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철판을 단단하게 이어붙인 볼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비교적 보통 속도인 12노트 정도로 서쪽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다. 새벽 4시 정도 되었을 때 기계의 속도가 빨라졌다. 파도가 우리를 덮칠 정도의 현기증 나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네드랜드가 철판에 붙어있는 커다란 닭꼬리를 찾아낸 덕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기계 안에서
철판을 난폭하게 밀어올리는 소리가 났다. 철판 하나가 들리면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더니 곧 다시 사라졌다. 잠시 후 복면을 쓴 건장한 남자 8명이 나타나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기계 안으로 끌고 내려갔다.